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전 시간에 이어서요, 취득 가격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느 부동산을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집을 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럼 들어가게 되는 게 뭐가 있나가요? 보통 매매 대금이 있겠죠. 매매를 했을 때 매매 대금이 있겠고, 또 중개 수수료 있나요? 수수료. 어떨 때는 또 그 아파트 같은 것도요, 분양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또 내야 되잖아요. 이거 취득하면 사게 되면. 그럼 또 어떨 때면 뭐 샤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나요 또? 그쵸? 그 뭐 등 같은 거 달고 샤시 이렇게 쓰나요? 이게 샤시. 그쵸? 그 다음에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취득세를 낼 때는 우리 신고가액은 뭐가 될까요? 요게 신고가액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가 않대요. 일단은 부가가치세는요, 내가 만약에 한 5억짜리를 사는데 부가가치세가 3천만 원이 있었다. 5억 3천만 원이 부가가치세고 5억이 매매대금이에요. 그럴 경우에 3천만 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세를 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근데 중개수수료는 취득가격이 돼. 그럼 만약에 이게 5억이다. 또 여기 부가가치세가 3천만 원이다. 중개수수료가 뭐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이다. 취득세가 뭐 2천만 원이다. 이거 하는데 뭐 500만 원 들어갔다. 도배하는데도 300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무진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럴 때 이런 거래를 했다면 내가 취득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또 뭐 이것도 있네. 이사 비용이 또 300만 원이 또 들어갔대. 또 뭐를 했냐면요, 이번에 아주 그냥 100인치짜리 TV 하나 샀어요. 3천만 원이래. TV 3천만 원 주고 샀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요거 들어가. 요거 중개수수료 1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안 들어가고요. 샤시도 안 들어가고, 도배도 안 들어가고, 이사도 안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도 안 들어가고, TV 산 것도 안 들어가. 그러면 나는 신고할 때 얼마로 신고하면 되나요? 5억 1천. 그러면 5억 1천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취득 가격의 범위에 들어가고, 이건 취득 가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가격이 범위에 들어가는 게 제가 중개수수료만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뭐 매매로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도 있나요? 내가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 새로 짓게 되면은요, 거기에 공사비 있겠죠. 그 공사비 하면 당연히 인건비는 포함하겠죠. 이게 나의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건물을 지면서 설계감리 있죠. 설계감리, 그 비용도 전부 다 취득가격에 들어가요. 무슨 설계감리비가 취득가격이야? 들어가기로 약속해놨거든. 그러면 거기를 잠깐 볼게요. 취득가격의 범위를 보면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취득, 외국으로 수입에 의한 취득, 또 판결문 법인장부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또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요런 이제 가격이요, 매매를 했어도 국수 공판법의 거래일 때, 그죠? 요런 거래일 때,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를 했다면 당사자가 있겠죠. 또 제3자에게, 중개수수료 같은 거 제3자에게 지급했잖아요. 요런 거와
또 간접 비용, 밑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간접 비용이에요.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닌, 이럴 경우에 간접 비용이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 할인된 금액에다 줄 한번 쳐보세요. 된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고. 할인된. 지금은 이제 아파트 분양이 잠깐 아주 그냥 잘 되고 있죠. 그냥 건설사들 살리기 위해서 별쇼를 다 해서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자꾸 너무 공급을 많이 하니까 미분양이 또 많이 늘어나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할인 분양.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할인 분양을 하는데 여기 하나 보면요. 취득대금을 완공 후까지도 미분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완공 후. 그 전에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받은 사람은 5억의 분양을 받았어. 5억의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그 분양 가격을 줄이면 돼야 안 돼요? 분양 가격을 줄이면 먼저 제대로 이 분양받은 사람들을 난리 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입주를 지금 하게 되나 봐요. 입주를 딱 하게 되니까 당신이 지금 돈을 한꺼번에 내면 4억만 내. 얼마를 깎아주는 거예요? 1억. 그것을 할인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인을 했다, 할인을 했어요. 그럼 1억을 할인을 했을 때, 그러면 1억이 깎였잖아요. 요게 뭔가 보면요. 할인 금액이 할인. 요거는 할인 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봐봐요. 내용이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납부함으로 해서, 그렇죠?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1억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뭘로 하겠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내래요? 4억 갖고 내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아파트 혹시 좀 입주가 다 됐는데 미분양된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분양 사무실 찾아가고 이래. 좀 깎아줘봐. 그럼 내가 살게. 그러면 나는 취득 가격이 얼마 같아? 5억인데 계약세는 5억으로 써놔. 근데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낸다고요? 내가 4억만 갖고 했기 때문에 4억이 돼서만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또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랬을 경우에도 나중에 팔 때 너 산 금액이 얼만데? 그러면 그때는 5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뭐 계산할 때는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왜냐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요. 4억에 할인이 돼서 샀어도 5억에 산 걸로 해주겠대. 아주 좋은 거죠. 이게 할인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요 할인 금액은 취득 가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와 유사한 금액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간접 비용 한번 볼게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유사한 금융비용.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아니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땅이 있어요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돈이 있어야 짓지. 그러니까 땅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죠. 그러면 뭐 내야 돼?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는데 건물을 짓는데 돈이 10억 들어갔어. 이자가 이거 짓는 동안에 이게 준공 떨어지기 전까지 1억이 들어갔어. 이게 뭐예요? 이자. 이 1억을 뭐라고 그러니까요. 건설자금 이자라고 그래요. 이때 취득세를 낼 때는 이거 10억? 건설자금 이자 1억? 11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자금 이자도 무슨 이자 낸 것도 취득가 비용에 들어가네? 이 뜻이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할부 또는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 및 연체료. 돈이 많은 사람은 5억을 한꺼번에 내면서 1억이나 깎아서 받지. 어떤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해래. 근데 입주가 돈이 있어야 입주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계속 연체해서 연체료가 1억이 붙었어. 그럼 이 사람 돈 들어가기 얼마 들어? 2억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 취득세를 얼마 갖고 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취득 가격이래. 연체료 할부이자가 나왔어. 그럼 6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 없으면 이렇게 관세를 당해요, 세상이. 돈 많으니까 일시불로 내니까 뭐하고. 취득세도 4억만 갖고 내고. 돈 없으니까 연체 시켜서 냈더니 얼마 갖고 취득세 내고. 6억 갖고 취득세 내고. 그런데 다만 그 뒤에 볼까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아하. 내가 분양을 받았다면 연체료를 1억을 냈어. 그래도 취득세는 5억 갖고 한다는 거야. 왜? 법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회사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랬다면 그때는 6억 갖고 취득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요것도 취득가격에 들어간다는 거죠. 농지보전부담금,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요것도 들어간다. 네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예요. 중개수수료. 우리 중개업자 이거 관심 많잖아요. 중개수수료. 그런데 이상해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 데는 없어. 그냥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것도 안 들어가, 실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실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중개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따자 자격증 무조건 따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은 어때? 중개 수수료도 뭐로 들어간다? 취득 가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이거 재밌어요. 뭐래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거래하면서 각종 머리를 잘 쓰죠. 야, 너 지금 5억에 거래를 하고 1억을 나한테 별도로 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럼 난 6억이란 얘기예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대신 나한테 5억을 주고 내 걸 꼭 사고 싶으면 너 5억 나한테 주고 5억을 매매대금을 하고 1억을 내 동생한테 좀 줘. 그럼 내가 이거 5억에 팔게. 1억이. 그렇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나는 뭐예요? 결론은 나는 5억뿐이 안 받고 내 동생이 1억을 받았지만 나는 얼마에 취득하는 사람은 얼마에 취득한 게 된다? 6억에 취득한 게 된다라는 얘기죠. 또 이래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여기 대출이 8억 있어. 채무가 8억이야. 그러면 이걸 갑이 갖고 있다가 을에게 파는데 을은 얼마만 주면 돼? 이 빚을 8억을 인수하기로 했어. 그럼 얼마만 주면 돼? 2억. 그러면 을은 취득세를 2억 갖고 내나요? 아니죠. 채무인수액 뭐까지도 8억까지도 합해서 즉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채무인수액에 대해서 당연히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 부동산이 얼마짜리니까 10억짜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또 올해 처음 들어간 거라서요. 한번 또 눈여겨서 봐주셔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도 취득 가격에 들어간대. 매각 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융회사 등 외에 자에게 그러면 금융회사에 팔지 않고 다른 자에 개인한테 팔았다. 이럴 경우에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올해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좀 모순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의원님들 할 일이 없으신 분들 뭐 입법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 보통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매매를 해갖고 취득세를 신고를 하면은요,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했다가 바로 팔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팔았을 때 샀다가 바로 팔면 손해보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매각 차손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 돈을 사갖고 5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 돈 없어. 1,000만 원을 사갖고 5년을 어떻게 묶여.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에 샀다가 950만 원에 팔어.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 매각 차손이에요. 그거를 해야지만 취득세, 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50만 원이 금융기관에 매각해서 손해가 50만 원이 났다. 이렇다면 그 50만 원도 뭐가 된다? 취득 가격이 된대요. 지금도 그것도 실무에서는 아마 안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 1, 2, 3, 4, 5, 6 요거의 유사한 비용. 그 다음에 취득가격 배제가 있잖아요. 요거는 취득가격이 들어가는 거고요.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번에 보면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 여러분들 내가 어느 부동산을 팔려면 뭐를 해요? 아니 그냥 살 때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사겠다고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취득가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다세대주택 분양을 하려고 그래. 건물을 내가 새로 줬어요. 그럼 내가 그 건물을 취득한 거죠. 근데 그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려고 광고를 되게 많이 했어. 신문지에도 내고 뭐 현수막도 그 광고 선전비도 취득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기사업법. 이런 거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뭐 가스 설치하는데도 가스 뭐 이렇게 끌어오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 이것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주비, 지상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건물 하나 있는데 너 나가. 그래야지 내 건물 새로 질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내보낸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역시 취득가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들어간다. 보시고. 그럼 이제 취득가격이 범위에 취득세 과세표는 거의 됐어요. 근데 이제 복잡한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간주 취득의 과세 표준이 있거든요. 간주 취득. 그럼 간주 취득 같은 경우는 뭔가 보면 간주 취득은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6가지가 간주 취득이 있죠. 근데 거기에 증축 등의 과세 표준. 증축 등의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 해요. 증가한 가액은요. 증축,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든지 또 건축물이 대수선, 또 증축을 했다. 증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그 의제 취득을 했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것도 증가가 얼마였는지를 아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지목을 바꿨어요. 지목이 전이었었는데 대로 바꿨어. 전이었는데 대로 바꿨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얼마가 올라갔어요? 꽤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럼 꽤 갖고 취득세 내나? 아니잖아요. 정확히 계량화가 돼야 되잖아요. 수치가 나와야 돼. 근데 누구도 몰라. 팔기 전에는 얼마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렇죠. 그런데 법에는 뭐라 그러냐? 원칙은 신고가액에 당사자가 얼마 올랐다고 신고하면 그게 신고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일 때 시가표준액과 대일 때 시가표준액은 어떨까요? 완전히 틀리죠? 시가표준액이 증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가표준액 증가분보다 당사자가 신고한 증가액이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볼까요? 증축 등의 과세표준에 볼게요. 건축물이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가액이요. 증가한 가액. 이건 증가한 가액이잖아.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뭐로 하겠다? 시가표준액. 증가액도 증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그 1번 내용 취득세 납세 의무자나 그 취득 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대. 이게 무슨 얘기가 아주 그냥 좀 그렇죠. 취득세 납세 의무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부동산을 건물을 뭐 증축 개수를 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어떤 자료를 갖고 하다못해 증축을 시키려면 공사 대금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또 제3자가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받았어요. 그 자료가 있을 때는 그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이 금액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 그러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참 아주 골치 아프죠. 근데 이런 것은 1번이나 2번은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세 번째 보면은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아래 1위 가액에서 이 가액을 뺀 거. 그러면 아래 1위 뭔가 보면요.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그냥 뒤에 거 볼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을 뺀 금액을. 그럼 뭐가 돼요? 증가분이라는 얘기죠. 쉽게. 과세 필요한다. 다만 거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다만 판결문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대요? 이게 입증이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뭐로 해라? 과세표준으로 해라. 그 내용이고요. 거기 일단은 과세표 토지에 대한 것은 어떻대요? 증가분인데 뭐의 증가분? 시가표준액의 증가분. 그런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그 토지 지목 변경하면 토목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질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든 비용이 입증된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럼 법인이 아닌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에 취득하는 경우. 이 내용은 뭔가 보면요. 건물을 법인이 지면은요. 법인 장부상에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가 정확히 나온다라는 거죠. 취득 가격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제가 건물을 져요. 제가 건물을 지면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몇 날 며칠 두고 그냥 계속 제가 자재 사다가 짓고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크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짓는 것도 괜찮죠. 내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한번 거기 내용이 한번 가끔 응용이 되니까 볼게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90%,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럴 때 그 밑에가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하고요. 일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입증이 되니까 나머지 미흡한 게 10%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안 된다는 것은 뭐로 입증되면 되냐면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뭐로 입증하라? 세금 계산서나 그냥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나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로 입증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넣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개인이 건축했다 하더라도 90%가 넘는 금액이 뭘로 입증이 될 때는 법인장부로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사소한 비용은
그냥 일반 계산서나 소득세법엔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엔 세금계산서로 입증이 된다면 그대로 그것을 뭐로 봐주겠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봐주겠다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과점주의 과세표준이에요. 과점주의 과세표준. 이게 우리 앞에서 보실 때 과점주주 그러면 뭐에 대해서 취득 있는 것으로 보겠다? 증가분에서 취득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예요. 이 과세표준이요. 과세표준이 처음에 하나 요게 이제 중요하고 잘 출제가 되니까요. 비상장 비상장 법인이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이 있는데 여기는요 일단은 과점주주는 어떻게 하고 있죠? 50% 초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과점주주는 어떻게 해요? 50% 초과. 비상장 법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하나 처음에 과점주주가 50%를 초과하는데 특수 관계자의 지분을 합해서 한 사람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애들 앞으로 해놨다. 또 집사람 앞으로 해놨다. 전부 다 합해서. 아버지 앞으로 해놨다. 당연히 합해서겠죠. 당연히 합해서. 그렇다면 50%를 초과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과점주주. 50% 초과는 50%만 갖고 쓰면 과점주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왜? 50%를 초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인은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먼저 시험 지문에 아주 많이 출제됐던 거 설립시 제외. 우리 출제위원들이요 참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설립시 제외된다라는 거를 4번을 현재 출제를 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근래에 출제된 건 4번을 출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만 알고 있으면 처음에 내 설립할 때마다 주식이 100%다? 100%다? 그럼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립시는 뭐예요? 제외. 그러면 언제 과점주주가 됐어? 설립한 후에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만 의제 취득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법인은 이 법인의 자본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본금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법인인데 자본금 가지고 뭐를 살 수가 있냐 보면요. 차량을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차량 요새 EQ900인가? 제네시스 EQ900인가 요거를 샀대요. 이 EQ900이요. 그 5000cc 샤츠가 거의 1억 2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샀어요. 이것을 1억 2천 주고 샀어. 그 다음에 사는 길에 그러면 이 비상장 법인이 이 차량을 회사 명의로 샀어요. 취득세 내나요? 안 내나요? 1억 2천 내고 해서 취득세 당연히 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사는 길에 골프 회원권 가격도 많이 떨어졌대. 골프 회원권을 또 샀어요. 이거는 한 5억짜리 샀어요. 잘 나가는 회사죠. 또 이 법인이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 가끔가다 놀러가서 쓰도록 또 별장을 또 샀어. 별장을 또 한 10억짜리 샀대요. 굉장히 좋은 회사죠. 또 이 회사에 각종 무슨 책상, 책상, 이 사무용품도 무진장이 좋은 걸로 복사기 같은 것도 칼라 복사기 같은 비싸지도 않네 참요. 이런 사무용품을 한 3억 원어치 샀어.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회사 대표든 아니든 관계도 없어요. 갑이 있는데 갑이 이 회사 주식을 40%를 갖고 있었어요. 그 이 회사 자본금은 100억이 돼요. (40%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이 주주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식 지분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갑의 부인 을이, 부인의 부인 을이 20%를 샀어요. 20%를. 그러면 갑과 을은 뭐예요? 배우자니까 특수 관계자잖아요. 특수 관계자가 샀어요. 그러면 합해서 몇 프로가 돼요? 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60%가 돼요. 60%가 되면 뭐가 되나요? 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 안 된 주식이에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과점주주가 되면은요, 이 회사에서, 이 법인에서 이거 취득세 내고 취득했죠. 1억 2천이래. 그냥 1억이라고 하자고요. 1억. 그 다음에 5천, 10억. 이거를 얼마큼 취득했어요? 16억을 갖고, 16억이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안 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자본금이 100억, 이것도 관계없고, 이 과점주주는 이 16억 중에서, 즉 이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내고 취득한 게 16억 원어치 이거에다 취득세 냈고, 이거에다 취득세 냈고, 이거에다 취득세 냈어요. 냈는데 요것 중에서 40%, 4일은 4, 4, 46, 5억 6천이네요. 20%하면 3억 2천이네요. 3.2억, 5.6억.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래. 갑. 이거 취득세 내래요. 아니, 을이 이번에 을 명의로 안 사고 갑 명의로 해서 60%가 됐다면 갑이 60%에 대해서 내면 되겠죠. 6일은 6, 66이 36, 9억 6천에 대해서 내면 되겠죠. 66이 36? 아니, 뭐 잘못된 것 같은데? 3억 2천 맞죠? 4일은 4, 6, 4, 24니까 6억 4천이네. 이거 죄송해요. 그렇죠? 6억 4천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 갖고 있었다면, 갑이 다 샀다면 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이유는요, 요때 그러면 부인이 이걸 3으로 해서 20%를 3으로 해서 뭐가 됐어요? 이 집안이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즉 50%를 초과했어요. 이럴 때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잖아요. 이게 설립할 때가 아니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 4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20%에 취득세를 내. 근데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가 있는가 보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걸 내야 되는데 6억 4천에서 갑이 안 내잖아요. 그럼 을이 이것까지 내줄 의무가 있다.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내줄 의무가. 거꾸로 을이 이걸 안 내고 있다. 그럼 갑이 이것도 내줄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 그 양가로 1번에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밑에 오면 2011년 11월 3일 날 설립을 할 때 60%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설립 시에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60%는 이미 갖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 2일 날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취득을 해서 70%가 돼버렸어. 그러면 몇 프로를 10%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60%에서 자기 이거 다 냈어요. 근데 저기 자식이, 갑을의 자식이 10%를 이번에 샀어. 그러면 몇 프로에 대해서만? 10%에 대해서만. 이거 10%에 대해서만. 그러면 1.6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거기에서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이게 과점자가 2개 들어가 있는데, 과점자 하나 좀 지워주셔야 되겠네. 과점이 2번이 들어가 있어요. 과점주주의 지분은 과세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거는 내용 그림을 보면 돼요. 설립할 때 40%를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다른 주주로부터 을이 20%를 취득했어. 그러면 몇 프로가 돼? 60%가 됐잖아요. 그럼 60% 모두 과세가 되겠죠. 이건 따로따로 나눠서 취득했으니까 그런 거고, 한 사람이 갑이 20%를 탔으면 60%에 대해서 낸다? 그 얘기잖아요. 또 세 번째,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요. 2011년 11월 3일 날 설립할 때 60% 과세 안 되죠. 그 다음에 10%를 취득을 해갖고 70%가 됐어요. 그럼 10%에 대해서 과세하죠. 또 증자를 해서 80%가 됐다. 그럼 10%에 또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재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보면 요 내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볼게요. 갑이라는 자가 처음에 40%가 됐다가 60%가 됐어. 40%가 됐다가 60%가 됐다가 다시 40%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60%가 됐을 때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60%에 대해 취득세를 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점주가 아닌 걸로 됐어. 그러고 다시 60%가 됐다. 다시 60%가 됐다. 이럴 때는 최초의 과점주주가 아니죠. 과점주주가 됐던 자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거기에 다시 과점주주인 경우래잖아. 이럴 땐 취득세 과세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70%라면 이거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10%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종전에는요, 요게 5년 내일 때만 이것을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5년은 필요가 없어요. 혹시 작년에 공부하시던 분은 이 5년 기억하지 마세요, 이제요. 마시고 되겠고. 그러면 과세 표준은 보셨는데 너무 과세 표준이 사실은 힘들어요. 취득세도 힘들고 또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무지 힘들어요. 무지. 그런데 과세 표준을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세 표준은 뭐다?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근데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 가액은 뭐라는 거예요? 원칙, 신, 예외, 시, 특례.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신, 시, 사 중에 하나다. 그러면 돼. 그렇죠? 신고가액이다, 시가표준이나 사실상 취득가액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고르면. 너 취득했어? 어떻게 취득했는데? 나 공매 받았거든? 그럼 요거. 너 경매로 받았다며? 경매, 이거. 그죠? 그런데, 너 부모한테 징계받았다며? 그럼 너 취득세 뭘로 낼 거야? 그 부동산, 뭐예요? 시가표. 개인 간의 거래인데, 그 가격이 시가표준의 것보다 크대. 그럼 뭐예요? 이러니까 또 쉽네요. 셋 중에 하나.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취득하는 방법. 매매를 샀어요. 그냥 개인 간에 거래를 했어. 그러면 그 금액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신고가액이야. 그때는 뭐 눈치만 보면 돼요. 시가표준에. 시가표준가 높으면 그대로 신고가액이 되는 거고. 근데 시가표준가 적어, 그게. 아주 내가 너무 잘 사서. 이럴 때는 시가표준액이. 그러면 경매나 공매, 또 어떤 법인으로부터 내가 살 수 있겠죠? 분양받을 수 있겠죠? 그죠? 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으면 뭐가 되고? 판결. 판 사람이 등기라는 내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이러면 그때는 뭐가 되고?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요.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지 이제 아셨죠? 그 취득 가격에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들어가지 않더라. 아이고, 이상한 뭐 건설 자금 이자, 또 용역비, 중개 수수료, 또 연체료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부가가치세 거 안 들어간대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여러분 보시고 여기가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이제요? 세율이에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세율은요, 제가 죄송한데 무조건 출제됩니다. 출제 확률 100%예요. 근데 애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숫자니까 외워야 되죠, 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세율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암기를 꼭 좀 해주셔야지만 한 문제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외워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취득세에서 하나 체크할 것은 뭐가 있는 거냐. 세율은 당연히 비례세율이죠. 취득세 세율은 비례세율에 또 뭐라 그래? 표준세율이죠. 그리고 우리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뭔가 하면요, 표준세율이라는 거죠. 우리 세율을, 취득세 세율을 지금 4%로 정해놨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를 하게 되면 4%가 되는데,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떨 때는 6%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면 50%를 내리면 2%가 될 수도 있네요.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취득세 세율은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세 표준은 무조건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뭐예요? 전부 다 가액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를요? 종가세. 그러면 종가세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일정한 율의 세율이 나오니까 뭐래요? 정율세. 그러면 종량세나 정액세는 택하지 않고 있다.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례세율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럼 세율을 구체적으로 보시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